당신의 리틀 도서관, 책 먹방, 책 맛보기. 저는 밥도 먹고 책도 먹습니다. 그래야 몸도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자라니까요. 제가 책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잘 늙어가고 잘 죽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저에게 잘 늙고 잘 죽는다는 것은 그냥 늙고 그냥 죽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늙고 자연스럽게 죽기 위해 책을 읽어가면서까지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 참 말이 안 됩니다만 저의 수준이 아직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로병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위해 저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노화와 죽음을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맞이하기 위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번에 리틀 도서관 책 먹방에서 책 맛보기 할 책은 우리 몸 안내서 바디입니다. 저자가 이전에 썼던 거의 모든 것의 역사라는 책에다가 의학 분야를 보탠 증보판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로 책 맛보기를 시작합니다. 제목은 과학과 의학이 철학으로 전환되다입니다. 저자는 1951년생 빌 프라이슨입니다. 노년에 이른 저자가 인체를 탐구했습니다. 저자 자신의 노년을 위해 몸을 공부하고 싶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저자는 영국, 미국, 네덜란드 등의 전문가로부터 수많은 자료들을 얻어 공부한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기꺼이 나눠주었습니다. 의사 앞에만 서면 너무나 작아지는 독자에게 안성맞춤인 책이었습니다. 몸에 대한 의학적, 과학적 지식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저자가 수집한 많은 정보 중에서 전문가들은 잉태의 순간부터 두 번째 생일을 맞이할 때까지를 결정적 시기로 본다. 와 같은 내용은 가슴을 아리게 했습니다. 태아와 영유아 시기의 짧은 3년이 전 생애를 지배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 시기를 함부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부모로서 회한해졌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주 조그마했던 자식의 생명에 대해 충분히 배려하지 못했음에 그저 미안하고 또 미안할 뿐입니다. 당시 부모 자신들의 사랑과 자립을 정립해 가는데 워낙 급급했던지라 어리고 어린 생명에게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 깊이 사죄합니다. 그동안 교육학을 통해 결정적 시기에 대해 여러 차례 들어왔지만 이런 사죄의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빌 프라이슨의 바디라는 책이 이렇게 사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를 철들게 한 이 책은 건강하고 젊은 보통 사람들은 굳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젊음은 건강 따위에는 관심을 아예 끊고 살도록 할 테니까요. 몸을 잊어버리고 살아도 될 정도로 몸이 아우성치지 않을 테니까요. 통증, 질병, 노화, 죽음 따위는 그들과 동떨어진 먼 나라의 이야기일 테니까요. 하지만 젊지 않은 저로서는 대충이라도 훑어봐야 하는 책이었습니다. 읽기가 만만한 책은 아니었지만 저에게 책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늙음으로 향하는 길 위에 있는 자를 철들게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젊음과 늙음의 경계에 서 있는 저에게 저자는 책의 1장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건네며 포문을 엽니다. 당신은 죽어 사라지겠지만 당신의 유전자는 존속할 가능성이 있다. 생명이 시작된 이래로 30억 년 동안 당신에게로 이어진 혈통이 단 한 번도 끊이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놀랍기 그지없다. 당신은 진정으로 경이로운 존재이다. 그러나 당신이 그렇다면 지렁이도 마땅히 그렇다. 저자가 말하는 나는 한 가문의 혈통에 갇힌 보잘것없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류 전체의 역사 속에서의 나로 무한 확장된 나입니다. 그렇게 나를 면면이 이어져 오고 이어져 갈 거창한 존재로 띄워줍니다. 호연지기에 취하려는 순간 저자는 너가 그러면 지렁이 또한 너랑 같다 라고 하여 풋하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 심오한 안목과 식견은 책의 뒷장으로 갈수록 더 절절하게 와닿았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인간의 생사가 별반 다르지 않구나를 깨달아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지시켰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교리는 미생물의 생명을 포함했는지는 의문이었습니다. 과학은 미생물의 생명을 당연히 생명으로 여기며 주시하고 관찰하고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불교의 살생하지 말라는 계율과 인과응보 법칙은 적어도 몸의 생태계에서는 지켜질 수가 없는 듯했습니다. 광대한 우주 안에서의 미물이 인간이라면 우리 몸의 세계에서 미물은 바이러스나 세균 등을 포함한 그 무수한 미생물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열심히 손소독하면서 나도 모르게 죽였을 숱한 생명들이 떠올랐습니다. 나와 지렁이가 경이로운 존재라면 미생물 또한 경이로운 존재였습니다. 아니 인간보다 더 오래 생존하면서 진화해온 더 경이로운 존재라는 걸 책 바디는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들을 나는 무참히 죽이는 일을 여러 번 해야 했습니다. 나의 생존 도모를 위해. 저자의 논지에 의하면 우리 몸에는 어마어마한 생명체들이 저마다의 생사를 걸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저자는 방대한 자료를 통해서 끊임없이 되풀이해서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가 꺼려하는 바이러스와 암세포조차도 생존과 진화를 위한 전략하에 명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무수한 미생물의 생사에 나라는 인간 존재의 생사도 달려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몸은 생명 가진 것들 모두가 저마다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생존 현장,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들의 혹은 우리의 가련한 생사에 어느 순간 눈물이 차오르는 듯도 했습니다. 삶과 죽음은 내 몸 안에서 항시 일어나고 있는 일상성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살아나고 누군가는 죽어가는 거대한 항상성이 내 몸을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의, 이 우주의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도 삶과 죽음은 일어날 것이고 받아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사람들은 생사를 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성은 노약자의 죽음을 요구합니다. 항상성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완전 박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항상성의 관점에서 노약자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나머지 우리들을 지켜주는 파수꾼입니다. 죽는 사람이 그냥 죽으면 남아있는 사람은 그냥 살 수 있습니다. 나 역시 죽어가는 순간을 감지하게 되면 두려워 말고 피하지 말고 그냥 죽음에 순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죽은 사람 덕분으로 그동안 잘 살아왔으니 이제 내가 죽음으로써 산자들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죽는다는 것이 산다는 것 못지않게 그 가치가 참으로 거룩하게 여겨집니다. 호연지기로 죽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책은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 선언이 있기 이전에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관한 저자의 객관적 서술이 궁금했습니다. 책의 3장 미생물 부분에서는 저절로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읽어가면서 밑줄 그은 부분을 두서없이 나열해 보려고 합니다. 저의 책 맛보기는 불충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람은 책을 직접 정독해야 합니다. 지구는 미생물의 행성이다. 우리는 그들의 처분에 달려있다. 그들이 없다면 우리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죽을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몸 안팎과 주변에 있는 미생물에 대해 놀라울 만큼 거의 미생물에 대해 모른다. 그들은 실험실에서는 자라지 않기 때문에 연구하기가 어렵다. 대부분의 미생물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 아주 일부만 우리를 아프게 한다. 그렇긴 해도 그것들은 전 세계 인류의 사망 원인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미생물들에게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이다. 경이로울 정도로 풍성한 생태계들로 이루어진 드넓고 흔들거리는 세계이다. 세균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 사실 아예 존재할 수조차 없을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미생물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한다. 우리를 위해 놀라울 만치 많은 일을 한다. 세균이 없다면 우리 삶은 훨씬 덜 풍요로울 것이다. 살균 비누의 문제는 피부에서 나쁜 세균뿐만 아니라 좋은 세균도 죽인다는 것이다. 세균은 엄청나게 빨리 적응할 수 있다. 돌연변이가 더 자주 일어난다. 유전적으로 다양성이 훨씬 더 커진다. 번식, 증식 속도가 빠르다. 세균보다 훨씬 작은 바이러스는 조금 기이하다. 완전히 살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결코 죽은 것이라고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포 바깥에서는 먹지도 호흡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어떤 이동수단도 없다.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무임승차한다. 우리는 돌아다니면서 문손잡이를 쥐거나 악수를 함으로써 아니면 호흡하는 공기를 통해서 바이러스를 모은다. 대체로 바이러스는 먼지처럼 활기 없는 상태로 존재하지만 살아있는 세포 안에 들어가면 갑자기 활기에 차서 여느 살아있는 존재들처럼 격렬하게 증식한다. 예전에는 모든 바이러스가 질병을 일으킨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바이러스가 오직 세균만을 감염시키고 우리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사람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는 극도로 적다. 건강한 사람의 허파에 많은 바이러스들이 있다. 우리의 지구는 바이러스로 우글거리는 행성이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최근까지도 거의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바이러스의 또 한 가지 능력은 세월을 견디는 것이다. 어릴 때에는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신경세포에 50년 넘게 잠복해 있다가 갑자기 노년의 끔찍한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가장 흔한 바이러스와의 만남은 감기이다.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종류는 너무나 많으므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면역력을 갖추기가 어려운 이유다. 한 사람의 콧물에서 비롯된 바이러스가 그 공간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손머리, 상체, 안경, 문, 손잡이, 소파, 견과 그릇 등 모든 곳에 묻어 있을 수 있다. 금속이 천이나 플라스틱보다 미생물에게 적대적이다. 콧물과 지폐를 조심해야 한다. 손잡이에 묻은 바이러스는 4시간 후가 되면 같은 손잡이를 사용하는 사람의 절반 이상을 감염시키고 복사기, 커피 자판기 등 거의 모든 공용기기들을 묻는다. 현실에서는 바이러스가 3일까지 활성을 띨 수 있다. 우리 주위에는
놀라울 만치 다양한 미생물이 있으며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일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재채기는 8m까지 날아가고 내려앉기까지 10분까지도 걸린다. 비말은 호흡보다 접촉을 통해 감염이 더 잘 된다. 아프고 쑤시는 것은 감염 때문이 아니라 몸이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증상이 염증이다. 발열의 이유를 알지 못한다. 몸이 감염에 맞서 싸우느라 나타나는 방어 메커니즘인지 아닌지 알지 못한다. 어느 정도 내에서 열을 없애지 않는 것이 현명한 대처가 될 수 있다. 체온을 1도쯤 올리는 것만으로도 바이러스 증식 속도가 200배 느려진다고 알려져 있다. 문제는 열이 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돌연변이 바이러스와 맞서 싸우려면 면역계는 쉴 새가 없다. 면역계는 자신의 마음 상태에도 반응한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몹시 지치면 감염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졸음이 쏟아지는 이유는 면역계가 작동되기 때문이므로 충분히 자야 한다. 책의 맨 마지막 23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가려서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해도 어쨌든 죽는다. 의미심장한 결론입니다. 방대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많은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보고 집요하게 파고들고 난 이후 마침내 얻어낸 결론이니까요. 우리들 모두가 어쨌든 죽는다면 죽기 전에는 대부분 병든 환자로서 반드시 어김없이 의사를 대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 또한 병에 걸려 죽을 때면 의사를 반드시 어김없이 만나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자는 첨단 의료기기 못지않게 의사의 친절한 태도가 상당하고 놀라운 효과를 낼 수 있다. 고 전합니다. 원격 진료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저자의 견해를 인용해 봅니다. 나는 현대의학이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은 완벽하지 않으며 폭넓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쓰일 때도 많다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현재의 치료법 중에서 아무런 혜택도 없거나 이전의 치료법보다 좋지 않거나 안전하지 못하거나 효과가 없는 것이 있다. 분명한 것은 환자가 자신에게 공감해주는 친절한 의사를 만났을 때 치료 효과가 커진다는 사실이다. 정교한 첨단 의료기기 못지않게 공감이 중요할 수 있다. 노화는 모든 종의 보편적이자 본질적인 현상이다. 몸은 노쇠해지고 그러다가 죽는다. 과정을 늦출 수는 있어도 회피하지는 못한다. 노년의 저자는 고령자에게 행해지는 의료 현실을 다음과 같이 파악합니다. 고령자는 병실의 절반과 모든 의약품 소비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65세 이후에 죽는 미국인의 3분의 1은 생애의 마지막 석 달은 집중치료실에서 보내게 된다. 우리는 수명을 연장하는 일은 꽤 잘 해냈지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까지 잘했다고 할 수 없다. 세계 어디에서든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의뢰 과잉 치료가 이루어진다. 고령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저자가 현재의 의료 현실을 직면하고서 씁쓸함을 느꼈을 듯합니다. 저자는 고령자에 대한 바람직한 의료 서비스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저자 자신이 노후에 어떤 의료 서비스를 원하는지 책에 노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저자의 아들이 현재 병원 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중이고 저자의 절친이 의과 대학교 교수이자 의학센터의 자문의사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이미 저자에게는 과잉 치료가 아닌 진정한 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몸에 대해 무지한 일반 우리들은 과잉 치료에 시달리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독자로서 바람직한 노후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저자의 구체적 견해가 궁금했지만 그것은 접어야 했습니다. 저자가 건네주는 건강 정보에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과학계에서 신뢰할 만한 정보이기에 저자가 책을 썼겠지만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언제든지 반격당할 수도 있는 정보이기도 합니다. 과학 지식은 언제든지 변동 가능하다는 사실을 과학의 역사가 이미 증명해 왔으니까요. 수십 년 동안 과학적이라는 미명하에 버젓이 우리의 일상을 누비던 제품이나 약물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악행을 드러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과학이 다시 그 악행을 밝혀내 주니까요. 그러니 과학을 신봉하는 것은 종교에 맹종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자가 알려주는 과학적 건강 관련 정보를 열거해 보겠습니다. 저자의 논지 전개 순서를 따르지 않고 애장수 맘대로 방식을 채택하여 뽑아봤습니다. 그러니 정확한 내용은 책을 통해 확인해 보기를 권장합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위험할 수 있다. 혈액이 희석되어 전화트륨증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물 마시기 대회에 나갔던 여성이 사망했으며 축구 연습을 마시고 물을 들이킨 선수도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했다. 맞춤격 손상은 헤딩을 많이 한 축구 선수들에게 흔하다. 뇌가 반대편으로 밀리면서 반대쪽에서 부딪힘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심각하거나 반복된다면 퇴행성 뇌장애가 생길 수 있다. 날씨가 어떻든 개의치 말고 하루에 적어도 2시간은 운동을 해야 한다. 하루 6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의 사망률은 증가한다. 규칙적으로 걸으면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이 줄어든다. 운동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휴식도 대단히 중요하다. 식물성 기름을 이용해 만든 트랜스지방 가공식품은 서서히 죽이는 독이다. 심장에 해롭고 간을 손상시킨다. 나쁜 콜레스테롤 농도는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농도는 낮춘다. 좋은 콜레스테롤을 유지하기 위해 섬유질을 많이 먹어야 한다. 섬유질은 모든 유형의 사망 위험을 줄여준다.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부모 세대보다 수명이 짧을 것으로 예측된다. 체중 때문이다. 적어도 정말로 조금이라도 일어나서 돌아다녀야 한다. 잠은 하룻밤에 7, 내지 9시간 자야 한다. 수면 부족은 알츠하이머병의 악화 요인이다. 코골이를 줄이는 방법은 살을 빼고 옆으로 누워서 자고 금주를 하는 것이다. 여성의 심근경색은 복통과 구토로 나타나 오진 가능성이 높다. 여성은 알츠하이머병에, 남성은 파킨슨병에 더 잘 걸린다. 영양제를 섭취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영양 과다도 영양 결핍 못지않게 위험할 수 있다. 비타민C가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철은 졸음증 증상을 야기하고 흡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위험 요소다. 소량의 아스피린을 매일 먹으면 심근경색 예방에 미미한 도움을 줄 수는 있다. 대신에 위험한 장출혈을 겪을 위험도 높아진다. 우리는 다양한 약물을 섞어서 투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거의 알지 못한다. 약물의 부작용 때문에 입원하는 환자도 적지 않다. 병세를 오히려 심화시키는 약물도 있을 수 있다. 인기 있었던 진통제로 인해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 사례도 있었다. 항생제는 수류탄만큼 무차별적이다. 나쁜 미생물뿐만 아니라 좋은 미생물까지 싹 없앤다. 좋은 미생물 중 일부는 영구적으로 손실된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는 고기와 과일을 통해 간접적으로 항상 복용하고 있다. 항생제 내성으로 죽는 사람이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 항생제 위는 조만간 닥칠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다. 내성으로 인해 감염 위험이 높아져서 인공관절 수술이나 의뢰하는 치료들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까지 있다. 사람들이 다시금 장미가시에 찔려서 목숨을 잃게 될 날이 그다지 멀지 않을 수 있다. 기도를 막는 극도의 알레르기 반응은 목숨을 잃게도 하는데 항생제 때문에 가장 많이 생긴다. 페니실린을 발견한 플레밍은 1945년 노벨상 수상연설에서 이미 항생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면 미생물이 내성을 띠는 쪽으로 쉽사리 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정도로 선견지명이 있는 노벨상 연설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지금은 페니실린이 전혀 듣지 않는 질병들도 있다. 그래서 감염병의 사망률은 점점 증가해 왔으며 약 40년 전의 수준으로 돌아가 있다. 세균은 우습게 볼 존재가 아니다. 내성을 띤 세균들이 현재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페니실린의 큰 장점은 모든 미생물을 한꺼번에 제거하는 능력이다. 그것이 큰 약점이기도 하다. 오랜 기간 투여해야 하는 고지혈증 치료제나 항우울제 같은 약을 개발하는 것은 제약 기업에 훨씬 낫다. 아이는 극도의 열기보다 극도의 추위를 더 잘 버틴다. 더운 날에 닫힌 차 안에서 아이들이 금방 사망하는 이유다. 의사가 진찰을 한 뒤 비누와 물로 1분을 꼬박 씻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지키기가 어렵다. 병원에서 심각한 감염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상당수다. 유방암에 걸린 여성 중에 3분의 1이 불필요한 수술을 받고 외모가 손상되고 심지어 수명까지 단축된다. 유방암 건강검진은 1000명에 1명을 구한다. 그다지 많은 목숨을 구하고 있지 않다. 남성의 전립새망도 마찬가지다. 종양이 발견되더라도 현재 기술로는 그것이 악성인지 양성인지 구별할 수 없다. 수술은 까다롭고 후유증은 심하다. 많은 암은 체류 시간이 길고 너무나 느리게 진행된다. 그래서 대개 암보다도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다. 암 사망자 중에서 상당 비율은 암 자체가 아니라 치료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 암은 나이와 관련이 있다. 60세를 넘기 시작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80세는 더 높다. 오염된 환경, 흡연, 과음, 과식, 과체중이 암의 요인이다. 수명은 80세까지는 대개 건강한 생활습관의 산물이지만 그 이후로는 거의 전적으로 유전자에 달려있다. 장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를 잘 고르는 것이다. 저자는 독자더러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인식하지 못한 채 자살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운동하지 않는 것, 정크푸드 먹는 것, 많은 시간 동안 TV나 폰 앞에서 빛을 쐬는 것 등의 생활 습관이 곧 자살을 꾀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어투가 세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생활 습관을 강조하는 것이겠지요. 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이나 감염은 무작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 저자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의 전부라고 말합니다. 미국인의 80%가량이 과체중이며 그중 35%는 비만이다. 미국의 의료 수준이 높지만 기대 수명은 칠레보다 낮고 쿠바 바로 위다.
미국인이 세계 대다수 사람들보다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것도 미국 사회의 모든 계층이 말이다. 설탕이 첨가된 식품, 정제된 곡물을 덜 먹고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한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샐러드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수명이 더 늘어난다는 의미는 아니다. 수명이 늘어날 확률을 높이는 것이다.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2번 죽는다. 정신이 먼저 죽고 이어서 몸이 죽는다. 적극적으로 뇌를 사용하면 알츠하이머병이 억제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건강한 식단을 꾸리고 적어도 적당한 운동을 하고 체중을 적절히 유지하고 금연을 하고 과음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유형의 치매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더 낮다. 건강한 생활 습관이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약 60%는 줄여준다. 습관은 무의식 속에서 몸이 자동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무의식과 의식이 대결하면 단연 무의식이 승리합니다. 무의식까지 침투할 수 있는 충격적인 자극이 없고서는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만, 흡연, 음주뿐만 아니라 폰, 게임, TV를 대하는 우리들의 무의식적 습관은 중독으로 나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저자는 그러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 죽을 가능성이 높은 시대를 우리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체중 관리, 금주, 금연, 운동과 같은 생활 습관이 건강과 직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로지 그것들만이 건강에 관여하는 변수는 아니기 때문이니까요. 건강에 집착하는 건강염려증에서 비롯된 철저하게 바람직한 생활 습관은 오히려 몸에 악영향을 끼쳐 일찍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 하더라도 저자는 건강으로 이끄는 가장 신중한 방법으로 생활 습관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바람직한 생활 습관을 단 하나의 문장으로 제시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짜서 적정량을 먹고 중용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다. 여기서 말하는 중용은 과학에서 말하는 항상성인 듯합니다. 동양 철학 중용을 과학의 항상성으로도 설명 가능할 듯합니다. 중용이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니듯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엄청난 에너지가 요구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항상성이라는 용어를 만들고 항상성 분야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캐넌이라는 생리학자의 삶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체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캐넌의 일상에서 항상성을 보았습니다. 캐넌의 실험 욕구와 지식 욕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쉼 없이 연구하고 추론하고 개발하고 논문을 쓰면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쉴 때는 야외에서 스포츠에 열심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다른 사람이 아무도 오르지 않은 산을 탐방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에 나자 의무대에 자원하여 야전 의사로 복무도 했습니다. 그런 후 자신이 연구해서 얻은 모든 지식을 집대성하여 몸의 지혜라는 대중서를 펴내기도 했습니다. 몸의 탁월한 자기조절, 능력을 개괄한 책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애를 쓴다는 내용이지 않았을까? 미루어 짐작하게 합니다. 우리의 인체에 대해 조금이라도 명쾌하게 접근해 보기 위해 방대한 지식을 섭렵한 저자 빌 브라이스는 말합니다. 우리 몸은 수수께끼로 가득한 우주이다. 몸의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는 우리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분명히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일어나는 일도 아주 많을 것이다. 어쨌거나 진화는 우연한 과정이니까. 책에는 과학계나 의학계에서 아직 해명할 수 없는 수수께끼들로 온통 차고 넘칩니다. 편두통을 비롯한 통증은 왜 생기는지, 알레르기는 왜 존재하는지, 면역계는 어떻게 작동되는지, 최적의 운동량은 얼마인지, 지문은 진짜 사람마다 다른지, 과체중이 생존율을 높이는 게 맞는지, 가려움은 어디서 오는지, 몸은 왜 자기 몸을 공격하는지 등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통증에 대해 과학이 겨우 알아챈 부분에 대해 책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제약업계는 진통제 개발에 수십억 달러씩 쏟아부었지만 통증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면서 중독을 일으키지 않는 약물을 단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 통증 완화 방법은 거의 없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뇌와 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하면 통증을 참을 만한 것으로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통증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기대감이다. 사람들이 플라세보, 약임을 알고 있을 때에조차도 효과가 있다. 모르핀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투여하면 효과가 훨씬 적다. 통증을 예상하면 통증은 실제가 된다. 우울하거나 걱정이 있으면 고통을 더 심하게 지각하게 된다. 반면에 기분 좋은 향기, 마음을 가라앉히는 풍경, 즐거운 음악, 좋은 음식, 교감을 나누는 사랑하는 사람은 통증을 줄여준다. 저는 이만큼의 과학적, 의학적 성과에도 만족합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책 맛보기를 마무리합니다. 복잡 미묘한 몸, 예측, 통제가 불가능한 우리 몸이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저자처럼 끊임없이 탐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삶을 살아볼 만하게 합니다.
저자 역시 책의 맨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장식합니다. 그러나 삶이란 살아볼 만하지 않았던가. 이상 리틀 도서관 책먹방 책맛보기의 황진이었습니다.